예, 소현철입니다. 다음 장 좀 보실까요? 지금 9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가고 아시아 통화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엔화가 약세로 가서 그 당시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면 위안화까지 약세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아시아 통화위기가 굉장히 또 전면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미일 통화 공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엔화를 강세로 또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가 뭐가 일어났었냐면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일본이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되기 위해서 엔화를 산 거죠. 달러를 팔고 그러면서 엔달러가 75엔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G7 국가들 통화 공조를 같이 하면서 다시 이제 엔화가 이제 약세로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이번이 아마 10 근데 저 당시 또 왜 중요했냐면 2010년도부터가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된 첫 해가 2010년도부터였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일본의 중국의 GDP가 일본을 뛰어넘어서 2위 중국이 그 경제 대국이 됐었거든요. 근데 마침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하면서 일본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때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가 완전히 죽는 거였거든요. 수출 기업들이 다 죽어가니까. 그러고 나서 엔화 약세를 하기 위해서 그 통화 공조를 했었는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2012년 말부터 아베가 다시 재집권했죠. 왜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뭐였냐면은 일본이 그때 자민당 정권이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2009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결국은 동일본 대지진을 제대로 수습 못하면서 다시 2012년도에 아베가 등장을 하고 아베노믹스에서 십몇 년 동안 12년 동안 계속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160엔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일본 경제가 또 곡소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일본이 서민들이 지금 살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본도 원유로 수입을 하고 식량을 수입을 해가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160엔이 넘어간다는 거는 일본 서민들이 무너지면서 자민당 정권이 또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럼 심플하죠. 다음 장?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현재 미국 국채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때리기 시작했냐면 2013년부터 중국몽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패권 경쟁이 들어가면서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국채 최고 보유를 향해서 계속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천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중국은 그 당시 미국과 패권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 채권을 때리고 금을 많이 샀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통화 주권 어떻게 미국과 한번 화폐 경쟁에서 이겨보려고. 그런데 일본만이 미국 국채를 지금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데 지금 160엔이 넘어가니까 일본이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은 일본 경제가 붕괴가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냐면 결국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 달러 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채를 팔게 되면 뭐갈까요? 30년 금리가 5.2%가 아니고 5.5%, 5.6%까지 가게 되면은 미국 경제도 같이 무너지니까 이번 통화 공자가 아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일본의 통화 약세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일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국채밖에 때리는 게 밖에 없었거든요. 이 국채를 안 때린 상태 안 때려야 되려면 뭐가 할까? 통화 공조를 한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도 보면은 통화 공조를 어떻게 하냐? 레포. 즉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산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그 통화 공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통화 공조가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를 막고 일본도 엔화 약세를 막고 동시에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엔화가 약세를 막아줄 것 같아요. 저는 엔화가 원하는 마지노선이 150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150은 밑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1%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일본은 계속 국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그 GDP 대비 일본 부채 비율이 230%예요. 미국은 명목 GDP 대비 1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나온 게 공조가 뭐냐면 야 그러면 너희 미국에 갖고 있는 1.4조 달러의 국채를 기반으로 담보로 너희가 달러를 꺼줘가지고 그걸 갖고 지금 엔화 약세를 막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엔화가 약세가 아니라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아주 강세는 아니더라도 저는 생각하기에는 145엔에서 150엔 밴드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실 재밌었죠. 우리 연초부터 계속 우리가 원화 약세 때문에 난리였는데 7월 달에 그냥 경제학 외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원화가 약세가 1,600원 가는 게 맞았어요. 우리가 장이 깨졌으니까. 외국이 그렇게 팔아댔는데. 근데 달러당 1,500원 밑으로 깨졌죠. 왜일까요? 저는 심플하다 봐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거기에 한국은행 총재가 뭐냐면 더 올릴 수 있으면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금리 차가 컸었는데 이번에 금리 차를 축소시키죠. 이제 미국은 제가 볼 때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다. 저 생각은. 많은 분이 금리 인상한다고 했죠. 저는 아닐 것 같으면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저는 1,400원 밑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못 올려요. 그래서 엔화가 아주 강세로 가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익을 많이 보니까 한국의 총재 발언을 잘 보면 너무나 많은 통합 팽창 때문에 다음번에 한국 회의에서 저는 금리를 25bp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어쨌든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다 아시잖아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금리라도 올려야 그나마 부동산 올라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1,400원 밑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주도주라는 게 저는 일단 아주 주도는 아니더라도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기회 요인의 섹터가 어디겠느냐 그게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장. 그래서 저는 지금 항공, 여행, 전력, 음식료, 철강, 금융 저 원화 강세가 갈 수 있는 섹터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그건 것 같아요. 전력이랑 철강 쪽은 전력, 음식료, 철강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하죠?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니까 유가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도 원화가 약세면은 비용 부담이 있는데 유가도 좀 빠질 것 같고 거기에 원화가 약세가 가게 되면은 당연히 유틸리티 업체들은 가스를 수입하고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하니까 걔네들이 원가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음식료는 뭐 아시죠? 작년에 밀가루 갖고 벌금 두드러가 맞은 상태에서 원화 약세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원화가 좀 강세로 전환되게 되면은 음식료 업체들이 좋아질 거고 철강 업체들은 사실은 그게 있어요. 올해 초에 정부가 반덤핑 관세, 중국산 저가 철강의 반덤핑 관세를 때린 상태에서 원화가 만약에 강세로 여기서 1,400 밑으로 깨지게 되면 철강석이라든지 유연탄 수입하는 거에 대한 개선폭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뭐 항공도 괜찮고 전력, 음식료, 철강 쪽은 아마 적어도 빈집일 거예요. 수급 쪽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여기서 뭐 아주 크게는 못 가더라도 이 장에서 조금 저쪽 섹터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그 미일 통화 공조고 두 번째로 보면 7월 달에 그렇게 우리나라 장이 안 좋았는데 원화가 1,400원대로 갔다. 이거를 아무도 안 보는데 저는 지난주에 아마 제가 환율 얘기했을 거예요. 잠깐. 제가 지난주에 오늘 갖고 왔던 이유가 그 부분이다. 그래서 좀 원화 강세에 관련된 섹터를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뭐 제 생각이 여기까지. 아니 우리 소 박사님이 참 그죠? 자료도 너무 좋지만 거기다가 정말 이 대체 불가이신 게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은 뭐가 유망하다. 요거까지 해주시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중동의 역사가 됐던 인도의 역사 교수님도 나오셔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되네? 그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 박사님은 항상 마지막에 그래서 관심 센터는 뭐 이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실 그때 메모장을 보고 네. 야 이게 미일 통화 공조가 들어가면은 원화가 1,400원 깨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왜 갖고 왔냐면은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예, 최근에 사실 저희 고객분들 중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미국 주식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최근에 워낙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이제 좀 스트레스 받게 되잖아요. 변동성
변동성이 크면 당연히 스트레스, 뭐 우리가 배를 타도 변동성이 크면 그렇죠, 멀미 그렇죠. 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최근에 그동안에 뭐 제가 환율을 뭐 전문가도 아니고 환율 잘 못 맞추지만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원화 강세로 가는 흐름인데, 예, 그 잘못하면 이 차트만 보면 야, 내년 연말이 뭐 1,300원 초 아니면, 근데 우리가 요즘 보면 항상 생각보다 더 빠지고 이번에 환율 올라갈 때도 생각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반도체나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격언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환율이 떨어지면 솔직히 1,300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빠질까 봐 솔직히 그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재밌었던 게 지난달에 재밌었던 게 환율 관찰 대상 한국이 또 들어갔어요. 한국 한중일은 다 들어가니까. 그러고 나오고 나서 이제 딱 저는 심플한 게 뭐 39조 달러 원래 미국 국가 부채가 트럼프 대통령 시작할 36조 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작년 초에 39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미국 국채를 누가 가져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때려버리면은 미국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조가 제가 제 책 아시죠? 주식은 미국 전략을 따라 결정한다. 이게 이건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제 책에는 그거를 안 적었는데 딱 보자마자 환율 플라자 협정만 나왔는데 이게 역플라자 협정인 거죠. 같은 엔화 강세지만은 그때는 일본을 죽이려고 한 거고 지금은 일본을 살려야 된다. 근데 일본이 경제가 저는 그래요. 일본이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일본이 국가 부채를 늘린 게다 자민당 정권이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이 GDP 대비 230%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엔화 약세 막는 건 금리 올리면 돼요. 우리나라도 제가 안타까웠던 게 미국보다 기축통화 국가도 아닌데 우리 경제 살린다고 그 금리를 낮췄죠. 저는 그 안타까운 게 유동성 함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금리를 갖고 국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케인즈가 말한 유동성 함정 빠져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코노미스트들은 다 금리만 갖고 얘기하는데 저는 결국은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번 한국은행 총재가 저는 정말 그나마 그분이 오시자마자 말을 되게 신중히 하시면서 매파적인 그 시그널을 계속 줬거든요. 근데 미국의 금리를 3.5%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3%까지 가면 기존에는 우리가 1.5% 이상 개입이 났었거든요. 쫙 줄거든요. 이렇게 되면 딱 정확하게 보면 원화 강세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7월 달에 그 말도 안 되게 그 우리가 장이 깨졌으면 무조건 환율은 1,600원 가야 되는데 그렇지. 한국은행이 7월 달에 마침 금리 인상을 하고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했다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여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굉장히 좋은 사인을 줘서 원화를 어쨌든 더 약세를 막았다라는 측면. 거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베센트가 그냥 대놓고 그냥 캠프 데이비드에서 거기 별장이거든. 그 유명한 게 나온 거기서 그냥 메모장을 그냥 카메라로 일부러 한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뭐가 너희 까불지 마. 엔화 약세 다 배팅했거든요. 사실은 한 달 전만 해, 2-3년 한 달 전만 해도 엔화 180원, 200원 간데 배팅한 사람도 많았어요. 걔네들을 경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 뉴욕 연준은행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를 통해 가지고 유로화를 때리고 엔화를 샀어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유로를 때리고 엔화 약세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 세력들의 경고를 준 거예요. 너 까불지 마라, 너희. 엔화 약세 배팅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야 죽겠다 하니까 갑자기 엔화가 164엔 갔다가 157엔 갔거든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상은 150엔 밑에까지 미국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서프라이 디맨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결정이 딱 내린 거예요. 여기서 더 가면 미국도 죽는다. 다 같이 죽으니까 한 거죠.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좀 워낙 약세로 배팅하지 마시고 워낙 강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1,300원대 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제 생각. 오늘 이 소박사님의 요 자료가 나중에 성지순례 같잖아. 네, 그렇죠. 네. 6개월, 1년 지나면 야, 그거 별주부전에서 이런 얘기를 다 했었네. 성지순례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 박사님은 원화가
1,300원 아니면 그 이하도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페이지에 원화 강세 기대감에 따른 관심 섹터라고 해서 이제 이런 5섹터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거 담고 있는 ETF를 싹 찾아봤거든요. 근데 몇 개가 있더라고요. 연금 계좌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원화 강세가 뭐 예를 들어서 1250원까지 딱 됐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목들은 그럼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은 네. 대충 어느 정도 오면 네. 파티할 때 아, 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중 조정은 본인 몫이에요. 저는 네. 제가 우리 박 대표님 친했던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안 좋을 때 가서 대표님이 너무 싼데 좀 올라갈 룸이 보여요. 근데 약간 이게 제가 환율이 1,300원 밑으로 갈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옛날에 은행에 있었거든요. IMF 맞을 때. 그때는 경상수지만 보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자본 수지가 우리가 네거티브가 되면서 사실은 맞아요. 원화가 약세가 된 거예요. 왜냐면 국내 주식 갖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해가 미국 주식 가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보다는 저는 심플하게 봐요. 복잡하게 안 봐요. 제가 뭐 복잡하게 경제 현상 보는 것도 힘들고 그냥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데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았다는 거. 전 그거 하나밖에 안 봤어요. 이번에 올라간 건 그냥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부분. 그것도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너나 많이 버는데 이걸 갖고 통합행정에 무조건 물가 폭등이에요. 그래서 이재상 때 그냥 아니 왜냐면 MV는 PVI라고 그냥 그 경제학 그 기본만 저는 기본밖에 안 봐요. 경제학 복잡하게 안 봐요. 왜냐면 복잡하게 봐도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데 결국 이번에 우리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줄였다는 게 원화가 지금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때렸는데도 왜 원화가 강세로 갔을까? 결국은 투기 세력들이 안 붙은 거죠. 결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경우 투기 세력한테 경고예요. 그거에 대한 경고고 옛날에 영국은 못 막았어요. 소로스 할 때. 그렇죠. 영국은 그게 몇 년도 됐어요. 그게 90년대인가가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파운드가 항복을 한 건데 소로스 같은 사람은 미국한테는 미국 정부한테는 안 된 거지.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투기 세력한테 경고를 준 거지. 엔화 약세 배팅하지 마라. 그러면 원화 약세 배팅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돌아간 거죠. 근데 불과 2, 3주 전만 해도 원화 약세 갈 거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금리 올린 게 제가 볼 땐 터닝 포인트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드렸죠. 지난주에 딱 베센트 나오면서 야 이거 무조건 원화는 1,400원 1,500원 안 갈 것 같다. 그때는 확신했고 이제는 제가 딱 분석해보니까 야 이거 무조건 1,400원 밑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소 박사님은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아예 아닙니다. 우연찮게 대표님 제 추천사 써주셔가지고 제가 왔다가 오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어젠가 잠깐만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아 이거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뭐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점심 때 그 반도체 오타쿠 형님 만났거든. 그 오타쿠 형님의 아들이 그 마가 메이크 어카운트 그레이트 어게인. 예. 근데 그 마가도 보니까 94년생인데 고수 다 됐더라고. 고수 다 되고 왜냐면 고수의 아버지랑 하니까. 근데 어제 그 반도체 오타쿠 형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한테 되게 계속 고맙다 하면서 아 이번 하락이 88년에 입사하셨는데 이번 하락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 한국판 블랙만 데이터 이 얘기 듣고 그 관련된 이제 뭐가 이래 비슷한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전략이 세워지면서 계속 이제 배부른데도 계속 고기 더 먹으라고. 그래서 오늘 축구하는데 되게 잘 되더라고. 고기를 던드리고. 단백질. 네. 그랬는데 그 형님이 약간 좀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임진왜란 이후로 이 외적이 쳐들어오고 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거는
의병들이 구한 거지. 예, 이 정부가 구해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적들이 임진왜란때 쳐들어왔는데 너무 쉽게 한성까지 뚫리 한 달 만에 이 뭐야? 관군들이 이렇게 약해? 예, 거기서 놀랐다고 그러고 임금이 도망가는 거 보고 놀랐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왜군들이 몰랐던 두 가지가 아니 갑자기 관군이 아닌데 어디서 이렇게 의병들 승병 막 나타나서 막 게릴라전을 한다는 거지. 거기다가 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계셨던.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죠? 그런 얘기를 또 어제 막 점심 먹으면서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모닝 브리프라든지 웜의 신박이라든지 벨저버를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이 민간단에서 이 강력한 게릴라 부대가 생기고 그중에 의병, 승병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막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 보이는 것 같아서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요 말 한다고 8시가 넘었네. 제가 그 식당에다가는 오늘은 8시 10분에는 갈 겁니다. 제가 네, 미리 준비 다 해놓으셔도 됩니다. 조부장 끝내야 돼요. 빨리. 예. 자, 지금 전국에 폭염 경보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전부 다 한반도 지도가 빨갛게 돼 있고요. 이런 날은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이랑 오디세이 보면 6시부터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6시 영화도 예매가 힘들고 안표가 10만 원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날씨가 좀 좀 시원해질 때까지는 네, 바깥 나들이를 좀 자제해 주시면서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대에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별주부전 3시간 각오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도 별주부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